저 바보랑 혼이 난다고요? 장터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평생 얻어맞고 평생 무시당하며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사내, 사람들은 그를 바보 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과부 강연화가 그런 칠복의 손을 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저런 사내랑 무슨 혼인을 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바보라 불리던 사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한 과부의 삶을 지키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가족만을 걱정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과연 강연화는 왜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사내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이 바보라 부르던 김칠복은 정말 바보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산길과 장터가 만나는 작은 고을,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어요. 찰싹, 뺨을 맞는 소리였습니다. 객주 관리인 조만식이 팔을 거두며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앞에는 몸집 좋은 사내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는데 장정셋은 될 법한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김칠복이었죠. 짐 하나 제대로 못 들어. 그게 내 전부냐? 조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발 아래 뒹구는 짐 꾸러미 안의 물건은 멀쩡했어요. 아무것도 깨지거나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에게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구경꾼이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칠복이 짧게 말했어요. 고개는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네가 죄송할 줄이나 알아? 또 한 번 손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더 세게. 칠복이 한쪽으로 휘청였다가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웃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엿장수가 여판을 끌고 지나쳤고 포목전 주인은 문설주에 기대어 혀를 찼어요. 아이들조차 손가락질하며 키득거렸습니다. 그것은 이 고을에서 오래된 풍경이었지요. 조만식이 칠복을 두들기는 일은 장이 서는 날마다 한 번쯤 있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을의 구경거리쯤으로 여겼어요. 장터 끄트머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연하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칠복의 등에 잠시 머물렀어요. 턱이 살짝 당겨지며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만 해도 하루가 모자란 처지였지요. 연화의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술상에 손님이 없었어요. 빈 사발이 줄지어 선 탁자, 쌓인 외상장부, 멈춘 시간. 그것이 요즘 연화의 주막 풍경이었습니다. 흉년이 두 해째 이어지면서 장터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됐어요. 오는 손님이라도 외상으로 먹고 갔고 그 외상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장부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앞장을 넘겼어요. 다시 짚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남겨진 빚이었는데 이자가 쌓이고 또 쌓인 끝에 혼자 감당하기 벅찬 규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덮는 손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식이었어요. 주막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서며 마른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흘낏 주막 안을 훑더니 빈 술상 앞에 서서 손을 모았어요.
이보시오. 이야기 좀 합시다. 그가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한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주막은 내 거요. 연화가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장부 모서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덜미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달이요. 조만식이 다시 한번 못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소희였어요. 10살배기 아이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눈만 크게 뜬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의 말이 무슨 뜻인지 소희도 알아들었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등잔불이 낮게 깜박였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펼쳤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막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려웠고 팔지 않으면 쫓겨날 판이었어요. 어느 쪽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집 없어지는 거야? 연화가 장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얼굴만 빠끔히 내밀고 엄마를 보는 아이였어요. 연화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목소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목젖이 한 번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소희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연화는 장부 위에 이마를 짚었어요. 손 위에 이마를 얹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뭐든 해야 했어요. 나물이라도 캐서 장에 내다 팔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터였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섭을 헤치며 한 포기씩 손에 담았어요. 손가락이 차가운 기운에 붉어졌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안악들의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과부 혼자 살더니 이제 끝났다더군. 불쌍하지. 그러게 진작에 재가를 하든가. 연화는 듣지 못한 척 계속 나무를 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묻어 들어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물짐이 제법 묵직해질 무렵 연화가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짐보따리를 등에 이고 좁은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저 위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이박혔어요. 나물보따리가 허공으로 떴다가 절벽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파란 나물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어요. 연화가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충돌한 것은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미처 멈추지 못한 칠복이었습니다. 그가 비탈 끄트머리에 서서 아래를 보고 다시 연화를 보고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다시 주워올게요. 뭐요? 다시 주워올게요. 몸을 돌려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비탈이 가파르고 바위가 이슬에 젖어 있었는데도 칠복은 그냥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으로 굴렀어요.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버텼고 그 바람에 손바닥 살이 쓸렸습니다. 돌멩이가 후드득 쏟아졌어요. 연화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요. 말이 튀어나오고 나서야 연화는 자기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였어요. 칠복이 올라왔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한 손에는 절벽 아래 흩어진 나무를 최대한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들고 온 것은 나물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연화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피가 조금 배어 있었습니다.
칠복이 나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연화는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말이 끝나지 않은 채로 연화는 나무를 받아들었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받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한참 만에 구비를 돌아 사라졌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손 안에 나무를 내려다봤습니다. 뿌리에 흙이 묻어 있었고 잎이 군데군데 찢겨 있었어요. 절벽 아래에서 긁어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연화가 그것을 보따리 안에 천천히 담으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굽이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 칠복은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객주 창고 한쪽 구석이 잠자리였습니다. 집더미를 끌어당겨 깔고 눕는 것이 전부였어요. 손바닥을 펴보니 긁힌 자국이 검붉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번 쥐었다 폈어요.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칠복은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다가 손을 보다가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조만식의 사람이 창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장작이 10단이다. 칠복이 일어섰어요. 손바닥을 바지춤에 한 번 문질렀습니다. 상처 위로 무언가가 끈적하게 달라붙었지만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작 10단이면 장정이 둘은 붙어야 하는 분량이었어요. 그것을 칠복 혼자 패고 다시 짐을 날랐습니다. 창고 안자루들을 정리하고 마당에 쌓인 것들을 다시 옮겼어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는데도 품삯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칠복은 묻지 않았어요. 그 무렵 연화가 장터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캐온 나무를 팔기 위해서였어요. 광주리를 앞에 놓고 자리를 잡다가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객주 마당이었어요. 칠복이 무거운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창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어제 절벽에서 굴렀던 그 손으로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광주리 위에 시선을 내렸어요. 나무를 고르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그쪽을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조만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는 칠복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옆으로 지나가다가 발을 뻗었어요. 칠복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자루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허드렛것이 꾸물거리기는 조만식이 혀를 차며 지나쳤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칠복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쏟아진 자루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연화의 손이 광주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움직였어요. 연화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장터 한복판으로 퍼졌어요. 조만식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광주리도 놔두고 나온 연화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만식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부가 남 일에 참견하는군. 웃음이 실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가 한 발짝 연화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주막빛도 못 갚는 처지에 여유가 있으시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만식이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돌아섰어요. 참 별나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몰렸다가 천천히 흩어졌어요. 연화가 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칠복이 쏟아진 자루를 다시 담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광주리 쪽으로 돌아갔어요.
칠복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죠.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준 것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주막 뒷마당에서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가 멈췄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뒷문을 열어보니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잘게 쪼개진 장작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패고 간 것이었어요. 소희가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누가 이걸 다 해뒀어. 연화는 잠자코 장작 한 단을 들어 안으로 들였어요. 모른다. 거짓말. 그 아저씨 착한 사람 같은데. 연화가 아무 말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등을 보였어요. 소희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었는데 자정이 넘어가면서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다가 어느 순간 안쪽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엌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연화가 양동이를 갖다 댔어요. 잠시 뒤엔 마루 끝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희를 이불로 덮어두고 연화 혼자 밤새 양동이를 비웠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연화가 양동이를 비우러 나오다가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새던 자리가 말끔했어요. 기와가 다시 얹혀 있었고 빈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주막 둘레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저 멀리 골목 끝에 사내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칠복이가 주막 과부한테 빠졌대. 우물가 안악들이 먼저 입을 놀렸어요. 장터 한쪽에서도 수군거렸고 저작거리, 포목전 앞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연화가 장을 보러 나오면 시선이 등 뒤에 달라붙었어요. 소희가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은 건 그 며칠 뒤였습니다. 너네 엄마 바보랑 산대. 소희가 입을 꾹 다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발을 거칠게 벗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가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소희의 귀 뒤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만식이 주막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만식이 그 창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조만식이 창문을 등지고 돌아선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가 장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막 창문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소문은 조만식의 발걸음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말이 장터를 돌고 포목전 앞을 지나고 서당 담장을 넘어갔어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는 동안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칠복이가 주막을 들락거린다더군 이었던 것이 과부가 바보를 꼬드긴다가 됐고 나중엔 그러게 그 주막엔 가지 마시오가 됐어요. 연화가 그 말들을 처음 들은 건 장에서였습니다. 나무를 파는데 옆자리 안악이 건넨 말이었어요. 주막 주인댁 요새 칠복이가 자주 오던데 조심하시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물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만 움직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소희가 울며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였어요. 신발코가 흙에 잔뜩 묻어 있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치마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연화가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바보랑 산대. 연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소희의 어깨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등을 쓸어내리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연화는 혼자 칠복을 찾아갔습니다. 객주 마당 한편에서 칠복이 도끼를 손보고 있었어요. 연화가 다가서는 발소리에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칠복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왜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연화가 돌아서 걸어가는 동안 칠복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막 뒷마당에 장작이 새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물동이가 채워져 있는 일도 없었어요. 달라진 것은 그것뿐이었는데 주막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림을 했어요. 아침에 불을 지피고 낮에 장을 보고 저녁에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뒷문을 열었어요. 장작이 떨어졌나 확인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작은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소희가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왜 안 와? 연화가 숟가락을 들며 대꾸했어요. 먹어라. 엄마가 오지 말라 했지. 밥이나 먹으라고. 소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는 국그릇 안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조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장부를 들고 왔어요. 탁자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원래 빚에 이자가 붙었소. 확인해 보시오. 연화가 장부를 내려다봤어요. 숫자들을 한 줄씩 따라가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계산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조만식이 장부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어요. 글을 좀 읽는다고 장부에 딴죽을 것이오? 내 장부에 틀린 것은 없소. 연화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는 조만식의 손에 있었고 그를 안다고 해도 어디에 속임이 있는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웠어요. 조만식이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소. 잊지 마시오. 문이 닫히고 나서 연화는 잠시 탁자를 손으로 짚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방으로 들어가 뒤줄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팔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연화가 소희 몰래 장터에 나가 그릇 몇 점과 수저 한 벌을 팔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손에 쥔 동전을 세어봤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어요. 밤에 소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연화는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천장을 봤어요. 눈 아래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소매로 눌러 닦았습니다. 소희가 자다가 깰 수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 앞에서 무언가 툭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앞 바닥에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쌀이었습니다. 천으로 입구를 단단히 묶은 쌀자루였어요. 연화가 쭈그려 앉아 그 자루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어요. 어깨가 컸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쌀자루를 가슴에 안은 채 한동안 골목 끝을 바라봤어요. 찬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눈 아래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닿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쌀자루를 안고 방으로 들어간 뒤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루를 품에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소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연화는 쌀자루를 천천히 내려놓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조만식이 이번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옆에 낯선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막문 앞에 서더니 품에서 쪽지를 꺼내 문짝에 붙였어요. 열흘 안에 나가시오. 이번엔 봐드릴 수 없소. 연화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쪽지를 바라봤어요. 조만식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멈춰서서 읽다가 혀를 찼어요. 또 한 명이 멈추고 또 한 명이 멈췄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조만식은 연화의 얼굴을 한번 보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 쪽지를 떼지 않았어요. 떼어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님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어요. 오후가 되어도 주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빈 술상 위에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연화가 그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희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 위에 얹더니 한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 사발을 슬쩍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덜지 않았어요. 연화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둘이 한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반찬이 하나씩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 몇을 찾아다녔어요. 오래 알고 지낸 이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꺼내다 말고 빚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돌아오는 말은 짧았습니다. 우리도 살기 어렵소. 흉년에 남 일 봐줄 여력이 없어요. 한 집, 두 집.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집에서도 주인이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당에 서서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장터에서 그 소식이 돈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주막이 곧 넘어간다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안타깝다고도 했고, 그러게 진작 재가를 했어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칠복이 그 말을 들은 건 우연이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물동이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 일꾼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나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칠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만식 마당에서도 창고에서도 칠복은 없었어요. 일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이가 요새 어디 갔나? 미쳤나? 일을 2배씩 한다더군. 어디서 그 고생을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칠복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갑자기 보이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다 되어가는 밤이었어요. 연화는 뒤줄을 또 열었습니다. 남은 것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팔 수 있는 것과 팔면 안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거기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들을 한 번씩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는 곳마다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주막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었어요. 칠복이었습니다. 열흘 만이었어요.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고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두 손으로 헝겊 보자기 하나를 앞에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는데 묵직해 보였어요. 칠복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받지 않자 칠복이 천천히 보자기를 펼쳤어요. 동전과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고 색도 고르지 않았어요. 한 푼씩, 한 입씩 모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제가 모은 겁니다. 칠복이 말했어요. 주막 지키세요. 연화가 보자기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의 것인지, 한 푼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텼을지 연화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줘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칠복이 잠시 보자기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 되기 우잖아요. 연화의 손이 문틀을 짚었어요. 칠복의 눈이 연화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꾸밈이 없는 눈이었어요. 이유를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소매로 눈 아래를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칠복이 보자기를 문 앞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쪽에서 작은 기척이 났어요. 소희가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 아래 엄마가 문가에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소희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만 내밀었습니다. 눈 아래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만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소희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주막 문가에서 칠복이 보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고 연화가 고개를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지팡이 소리가 골목 위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박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둘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 박노인의 중얼거림은 골목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노인은 이튿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 원로 셋의 집을 차례로 돌았어요. 같은 말을 3번 했습니다. 주막 강씨와 칠복이를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첫 번째 원로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두 번째 원로는 담뱃대를 손에 든 채 박노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원로는 허수음부터 나왔어요. 노인장, 진담이요? 박노인이 지팡이를 고쳐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담이요. 그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물가 안악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장터 국밥집 앞에서 두 번째로 돌았어요. 오후가 되자 포목전까지 닿았습니다. 과부가 이제 정신까지 나갔나? 아니, 바보를 데려다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게 빚더미에 앉아 하필 칠복이를 고르다니. 연화가 그 말을 들은 건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안악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등 뒤로 날아들었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를 고쳐 들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박노인이 칠복을 찾아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칠복은 객주 창고 앞에서 가마니를 꿰매고 있었어요. 박노인이 다가서는 기척의 바늘을 내리고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앞에 서더니 말을 꺼냈어요. 자네, 혼인할 생각 없는가? 칠복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저요? 강씨 주막 주인댁 말이야. 칠복이 바늘을 쥔 손을 내렸어요. 박노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땅을 봤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저었어요.
저 같은 게 무슨, 자네 같은 게 어때서? 저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다들 바보라 하고. 박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한번 탁 짚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칠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칠복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박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바늘이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조만식이 주막으로 찾아온 건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장부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서더니 탁자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연화가 행주를 내려놓고 바라봤어요. 칠복이랑 혼인한다는 말이 사실이요? 연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를 데려다 살림을 하겠다는 거요. 주막이 망하면 그 빚은 누가 갚소? 그 사람이 갚아줄 것 같소. 연화가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만식이 등 뒤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시오. 칠복이는 밑 빠진 독이요. 연화가 주막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바깥에서 잠시 발소리가 있다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두 손이 문짝 옆에 가만히 붙어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소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연화는 뒤주 아래쪽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천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치자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이 쓰던 것들이었어요. 옷고름 하나, 낡은 부채, 작은 목걸이. 연화가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방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잠든 줄 알았는데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아이가 연화 옆에 와서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아버지 있으면 좋겠어. 연화의 손이 보자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소희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말이 없었어요. 등잔불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연화가 박노인 집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마당에서 나오다가 연화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둘이 잠시 바라봤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 한 마디였습니다.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혼례 준비는 소박했어요. 특별히 장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이웃 몇을 불렀고 그 중 한 안악이 음식 조금을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구경하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얼굴은 많지 않았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래. 가엾어라. 평생 고생 사서 하는구먼. 수근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연화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혼례 당일이었습니다. 칠복이 옷고름을 메고 또 풀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옆에서 보다 못해 손을 뻗었어요. 일이네. 박노인이 옷고름을 반듯하게 매주었습니다. 칠복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숨을 얕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돋아 있었어요. 그때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칠복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끌었어요. 이리 와요, 아버지. 칠복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소희가 손을 당기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박노인이 등을 떠밀었어요. 가게나. 칠복이 소희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끝에 연화가 서 있었어요. 혼례 자리를 바라보던 연화가 소희와 칠복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칠복의 발이 또 엉키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연화가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칠복이 멋쩍게 머리를 긁었어요. 소희가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몇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셋을 바라봤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세 사람이 가족이 되는 날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진 그날로부터 칠복의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어요. 칠복이 부엌에 들어서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뒤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뛰어들어가 보니 장독 하나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칠복이 그 옆에 쭈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손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치워요. 연화가 빗자루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들어가 보니 칠복이 깨진 조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 담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티끌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같은 자리를 3번 쓸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빨래였습니다. 칠복이 힘 조절을 못하고 빨랫돌 위에서 천을 너무 세게 두드렸어요. 여름 호치불한 귀퉁이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마당에서 그것을 보고 배를 잡았어요. 아버지 빨래가 아니라 이불 찢기 대회를 한 거야? 칠복이 찢어진 이불을 두 손으로 들고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나와 이불을 받아들었어요. 찢어진 길이를 손으로 짚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꿰매면 돼요. 그게 전부였어요. 칠복이 연화의 뒤통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째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희가 코를 막으며 뛰어왔고 연화가 문을 열어 젖혔어요. 밥이 새까맣게 탄 채 솥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칠복이 연기 속에서 솥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며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마당에 서서 외쳤어요. 아버지 요리는 이 마을 최강이다. 칠복이 머리를 긁으며 나왔습니다. 연화가 솥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 뒤집었어요. 눌어붙은 밥덩어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셋이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소희가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이 멋쩍게 귀를 만졌어요. 연화가 솥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다가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고가 날 때마다 칠복은 반드시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장독을 깬 다음날 새벽엔 물을 3번 길어 채워 놓았어요. 이불을 찢은 날엔 저녁 늦게까지 마당을 쓸고 뒷간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밥을 태운 다음 날엔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 장작을 해왔어요. 연화가 뒷문을 열면 무언가 달라진 것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연화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끔 칠복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칠복이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는 뒷모습을 부엌창 너머로 보다가 칠복이 고개를 들려하면 얼른 시선을 내렸어요. 불을 지피는 척하거나 국그릇을 만지는 척하며 딴 데를 봤습니다. 주막에 손님이 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보름쯤 지나서였어요.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고갯길을 넘어온 보부상 하나가 들어와 국밥을 먹었어요. 칠복이 무거운 짐을 얼른 받아 처마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보부상이 국밥을 먹는 동안 칠복이 짐끈이 풀린 것을 발견하고 손수 다시 묶어줬어요. 보부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주인장이 참 부지런하구먼. 그 보부상이 고개 넘어 마을에서 이야기를 하고 간 것이었어요. 여기 주막 주인장이 힘이 장정세시고 손님 짐을 알아서 봐준다고. 다음 날 길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셋이 왔어요. 연화가 술상을 나르고 칠복이 무거운 것들을 옮겼습니다. 손발이 맞는다고 하기엔 아직 어설펐어요. 칠복이 방향을 잘못 잡아 술상을 들고 오던 연화와 부딪힐 뻔한 것이 하루에도 2번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칠복이 얼어붙었고
연화가 술상을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저쪽으로 돌아요. 저쪽. 예, 예. 칠복이 방향을 바꾸면서 또 문설주의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소희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웃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진 뒤였어요. 소희가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칠복이 빗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머리 빗겨줄게. 소희가 돌아 앉았어요. 칠복이 빗을 들어 소희의 머리에 댔습니다. 한 번 쭉 내리자마자 빗이 엉겼어요. 소희가 아야 소리를 냈습니다. 미안, 미안. 칠복이 빗을 빼려는데 더 엉켰어요. 소희가 손으로 머리를 잡고 아 했습니다. 칠복이 이쪽으로 당겨보고 저쪽으로 당겨보다가 결국 빗을 그대로 놔두고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소희가 뒤를 돌아보려다 빗이 잡아당겨서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그때였어요. 연화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문가에 기대어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칠복이 빗을 잡은 채 연화를 봤고 소희가 꼼짝 못한 채 연화를 봤습니다. 연화가 다가와 칠복의 손에서 빗을 가져갔어요. 천천히 엉킨 부분부터 풀어내려 갔습니다. 소희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칠복이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연화가 빗질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빗이 머리카락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는 소리만 저녁 마루에 났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잠든 뒤였어요. 칠복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다가 칠복 옆에 걸터 앉았어요. 둘이 한동안 말 없이 마당을 봤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끝을 지나갔어요.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려? 여기 있게 해줘서요. 연화가 다시 마당을 봤습니다. 잠시 뒤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칠복이 마당을 보며 혼자 남았어요. 방 안에서 연화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알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조만식이 장터에서 돌아오다가 주막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손님 둘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칠복이 짐을 받아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름 전과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조만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창 안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밤바람이 불었지만 조만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몸을 돌렸어요. 발걸음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만식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요. 사흘 전 일이었어요. 조만식이 칠복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비단꾸러미 여러 개와 나무 상자 몇 개를 창고 안쪽에서 바깥 마당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칠복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한 번에 2개씩 옮겼습니다. 조만식이 어디에 내려놓으라는지 손짓하면 그대로 했어요. 일이 끝나자 조만식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가봐라. 칠복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짐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옮기는지 칠복은 묻지 않았어요. 시키면 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객주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만식이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단 꾸러미가 없었어요.
은괴 상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 일꾼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조만식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관아에 알려라. 포졸들이 오는 데는 1시경도 걸리지 않았어요. 조만식이 원님 앞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듯 보였어요. 사흘 전 칠복이라는 자가 창고 물건을 옮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원님이 눈썹을 올렸어요. 칠복이라면 장터 멋은 말이오? 예. 힘이 세서 늘 부리던 자인데 이번엔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조만식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장터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거봐, 바보라 그런 거지. 아니, 힘은 세니까 시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어쨌든 창고 물건이 없어진 건 사실 아니냐. 포목전 앞에서 국밥집 앞에서 같은 말이 돌았어요. 아무도 칠복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바보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틀이었어요. 그 틀 안에서 이야기는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주막에 들이닥친 건 오후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연화가 술상을 닦고 있었고 소희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도끼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포졸 셋이 들어섰습니다. 연화가 행주를 내려놓으며 돌아봤어요. 포졸들의 눈이 주막 안을 훑었습니다. 칠복이 어디 있소? 연화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일이오? 관아 명령이오. 물건 도둑으로 지목된 자를 데리러 왔소.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뒷마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도끼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뒤 칠복이 포졸에게 이끌려 주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연화에게 향했어요. 무슨, 나오시오. 포졸이 칠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소희가 뛰어왔어요. 바느질감을 마루에 떨어뜨리고 포졸의 소매를 두 손으로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요, 우리 아버지 나요. 아이의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웠어요. 포졸이 소희를 내려다보다가 팔을 당겼습니다. 소희가 따라 끌리며 버텼어요. 발이 마루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연화가 포졸 앞을 막아섰어요. 이 사람이 무슨 증거가 있소? 도대체 무슨 증거로 데려가는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포졸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비키시오. 관아 명령이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소. 포졸의 손이 연화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연화가 뒤로 한 발 밀렸어요. 소희가 달려와 연화를 붙잡았습니다. 둘이 그 자리에서 포졸들과 칠복을 바라봤어요. 칠복이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희와 연화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소희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칠복의 시선이 소희에게 고정됐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칠복을 봤어요. 엄마 말 잘 들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희 쪽을 보는 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칠복의 손이 포졸 소나기 안에서 한 번 쥐어졌다 펴졌습니다. 연화를 향해 짧게 말했어요. 잘 부탁해요. 포졸들이 칠복을 데리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가 문가에 서서 그 골목을 바라봤어요. 소희가 연화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연화가 소희를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루 끝이었습니다. 둘이 한동안 골목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조만식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연화가 소희를 안고 주저앉는 것을 봤습니다. 포졸들이 골목을 꺾어 사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에 급한 기색이 없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부엌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없었어요.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문가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이마를 얹은 채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연화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지 않은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쥐려는 듯 손가락이 오므라들었다가 펴졌어요. 칠복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잘 부탁해요. 연화가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은 그대로였지만 연화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어요. 내일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연화는 그 생각을 붙들고 잠들었어요. 짧은 잠이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소희가 아직 이불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문을 닫았어요. 골목은 어둑했습니다. 첫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연화의 발걸음이 객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객주 문 앞에 선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잠시 뒤 문이 열리더니 일꾼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최대경 나으리를 뵙고 싶소. 칠복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일꾼이 잠시 연화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 나으리는 외지에 나가 계시오.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고. 그럼 전갈이라도 넣어줄 수 없소. 그런 것은 관리인 어른께 말씀하셔야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연화가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관리인은 조만식이었습니다. 조만식에게 조만식의 잘못을 말하러 가라는 것이었어요. 연화가 돌아섰습니다. 창고일 당일 근처에 있던 일꾼을 찾아내는 데는 반나절이 걸렸어요. 장터를 돌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날 객주 마당에 있었는지, 칠복이 짐을 옮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처음 두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연화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간 일꾼은 대문도 열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했어요. 모르는 일이오. 그날 거기 있었다는 말을 들었소. 칠복이가 짐을 어디로 옮겼는지만 말해줘도 모른다고 했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내가 연화의 뒤쪽 골목을 한번 살피더니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사내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연화가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만식이 무섭다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발길을 돌렸어요. 주막은 며칠째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소희가 혼자 주막을 지켰어요. 아침에 밥을 지어 상을 차려두고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돌아올 때면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밥상은 식어 있었고 연화는 몇 술 뜨다 말고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소희가 밥상을 물리며 말했어요. 엄마, 밥은 먹어야지. 먹었어. 세 숟가락이 밥이야? 연화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연화의 밥그릇을 다시 앞에 밀어놓고 물러났어요. 소희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학당에 가는 척하고 길을 돌았어요. 조만식의 창고는
객주 뒤편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어요. 소희가 창고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서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일이 없었어요. 이틀을 그렇게 살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어요. 소희가 연화 몰래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버선발로 마루를 건너 신발을 끌어안고 문을 열었어요.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사위는 고요했어요.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짐 싣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바퀴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차 한 대가 창고 앞으로 들어섰어요. 사내 둘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마차 위로 올렸습니다. 소희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더 잘 보이는 자리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담장 모서리를 돌아 한 발 더 나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차 옆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가 몸을 돌렸어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골목을 꺾었습니다. 또 꺾었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담장 사이 좁은 틈이 보였어요. 소희가 몸을 비틀어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뒤쪽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어요. 멈췄습니다. 다시 멀어졌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소희가 틈에서 빠져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소희가 주막으로 돌아온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연화가 등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소희에게 꽂혔어요.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소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소희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소희가 연화의 등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마차가 있었어. 밤에 창고에서 짐을 싣고 있었어. 연화가 소희를 붙잡은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두워서 뭔지는 몰랐는데 꾸러미 같은 거였어. 크고 긴 것도 있었고. 연화가 소희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어요.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친 데 없어. 없어. 들켰지?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의 눈썹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거기 다시는 가지 마라.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하잖아. 연화가 소희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화가 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할 거야. 소희가 연화의 등을 꼭 잡았어요. 박노인이 주막을 찾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더니 연화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희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소. 연화가 박노인을 봤어요. 장부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요. 숫자를 들여다보면 어디가 이상한지 집어낸다고. 젊었을 때 객주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이라. 그분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부탁을 해보겠소. 조만식 장부가 문제라면 거기서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소. 연화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박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없소.
관아가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노인의 지인이 장부를 살펴본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흰 머리에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이었어요. 연화가 가져온 외상장부와 조만식에게 받은 빚, 독촉 쪽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노인이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천천히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돋보기 너머 눈이 연화를 봤어요. 이자 계산이 맞지 않소. 원금 대비 이율이 통상의 2배가 넘어요. 그러면 날짜도 이상하오. 여기 이 날짜 거래가 있었다는 날인데 그날은 장이 서지 않는 날이오. 내가 이 고을 장날은 다 알거든. 연화의 손이 탁자 위에서 멈췄어요. 장부를 조작한 거요? 노인이 돋보기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소. 허나 이상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오. 이걸 관아에 가져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해야 해요. 연화가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그 위로 내려갔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부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어도 창고에서 사라진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칠복의 누명을 벗기기 어려웠습니다. 연화가 박노인을 봤어요.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연화도 일어섰어요. 둘이 잠시 말 없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창고 안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아직 그 안에 있었어요. 연화는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창고 담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어요.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희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몰랐습니다. 소희가 창고 뒤편을 살피기 시작한 건 사흘 전이었어요. 학당에서 돌아오는 길을 일부러 돌았습니다. 창고 뒤편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손으로 짚어봤어요. 흙담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비가 씻어내린 자국이 있었어요. 한 곳은 담 윗부분이 허물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넘을 만한 높이였어요. 이틀을 더 살폈습니다. 조만식이 창고를 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렴 조만식은 반드시 객주 안채로 들어가 1시경쯤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창고 주변을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결행한 건 사흘째 되는 날 낮이었어요. 담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물어진 부분에 발을 걸었어요. 손으로 담 위를 짚고 몸을 올렸습니다. 치마가 걸렸어요. 잡아당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담을 넘었어요. 발이 창고 안쪽 땅을 밟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둑했어요. 작은 환기창으로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는데 잠시 걸렸어요. 서서히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니가 쌓여 있었고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집더미가 한쪽 벽을 따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천천히 집더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집더미 뒤편이었습니다. 무언가 쌓여 있었어요. 짚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천으로 싼 꾸러미가 나왔어요. 크고 긴 것이었습니다. 천을 한 귀퉁이만 들쳤어요. 비단이었습니다. 곱게 짜인 비단이 안에서 빛을 받아 번들거렸어요. 꾸러미 한쪽에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대경 객주 낙인이었어요.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옆이었어요.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소희가 뚜껑을 들었습니다. 안에 덩어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괴였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오래 묻혀 있다가 꺼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를 손에 들어봤어요. 묵직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칠복이 훔쳤다는 그것들이 여기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어요. 창고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소희가 은괴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어요. 집더미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하며 열렸어요. 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내 하나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소희가 집더미 뒤에서 눈만 내밀었어요. 사내가 상자들을 훑어보다가 집더미 쪽으로 시선을 줬습니다. 소희가 눈을 감았어요. 숨이 목 안에서 막혔습니다. 발소리가 집더미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2걸음, 3걸음. 멈췄습니다. 짚을 발로 한 번 툭 건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소희는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하오? 빨리 오시오. 사내가 집더미에서 발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창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어둠이 돌아왔어요. 소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집더미를 등지고 환기창 쪽을 바라봤어요. 빛이 여전히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다시 넘었어요. 치마가 또 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깥 땅을 밟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연화가 주막 앞에서 돌아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저쪽 골목 끝에서 소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치마 한쪽이 찢겨 있었고 머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왜 이래? 어디 다쳤어? 소희가 연화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헉헉거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있어. 창고에 있어. 뭐가? 비단이랑 은괴. 집더미 뒤에 숨겨놨어. 객주 낙인도 찍혀 있었어. 연화가 소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봤어? 손으로 들어봤어. 은괴는 흙이 묻어 있었고, 연화가 소희를 주막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방으로 들어가 박노인의 지인이 짚어준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어요. 짚다가 멈췄습니다. 소희가 말한 꾸러미 크기와 수량이 장부에 적힌 물량과 맞아떨어졌어요. 날짜도 그랬습니다. 조만식이 칠복을 시켜 짐을 옮기게 한 날과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진 날 사이가 정확히 맞물렸어요. 연화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박노인 어른 댁에 가야 해. 박노인은 연화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소희가 옆에서 창고 안의 것들을 설명했어요. 집더미 위치, 비단 꾸러미 크기, 은괴 상자 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관하로 가세. 셋이 함께 관하로 갔어요. 원님 앞에 섰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부의 이상한 부분을 설명했고 소희가 창고에서 본 것을 말했습니다. 원님이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표정이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어요. 내가 보증하겠소. 이 안악이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오. 원님이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어요. 창고를 열어보겠소. 포졸들이 창고로 향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조만식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원님의 명이 있었어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집더미 뒤였어요. 비단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은괴 상자가 나왔어요. 객주 낙인이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하나씩 꺼내 마당에 늘어놓았어요. 수량이 상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 장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낡은 천으로 쌓여 있었어요. 포졸이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였어요. 원님이 그 장부를 받아 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수년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객주 물건을 빼돌린 날짜와 수량, 받은 대가가 조만식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피해 규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 농민들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적혀 있었어요. 조만식이 그 장부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칠보기가 숨겨둔 것이요. 내가 모르는 일이요. 원님이 장부에서 눈을 들었어요. 이 필체가 누구 것인지는 확인하면 알 일이요. 조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일꾼 하나가 포졸에게 이끌려왔어요. 사흘 전 연화가 찾아갔을 때 문을 닫아버렸던 사내였습니다. 그가 원님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날 칠보기가 옮긴 짐을 조만식 어른이 직접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을. 조만식이 사내를 봤어요. 사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요. 눈으로 봤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포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졸들이 조만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만식이 뒤로 물러섰어요. 한 발, 두 발.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담장이 등에 닿았어요. 포졸이 조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만식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창고 마당 어귀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조만식의 눈이 연화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다가 꺼졌어요. 포졸들이 골목으로 꺾어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원님이 연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칠복이 석방 명령을 내리겠소.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희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연화의 손이 소희의 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마당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깔렸어요. 마당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깔린 채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연화와 소희가 주막으로 돌아온 건 해가 거의 진 뒤였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어요. 연화가 그 옆에 누웠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소희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내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관아 문이 열린 건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연화와 소희가 관아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옆에 있었어요.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없었어요. 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칠복이었어요. 문틀 아래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침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움푹 꺼졌고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옷에 구김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뛰었어요. 아버지. 소희가 달려가 칠복의 품에 안겼습니다. 칠복이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밀렸어요. 소희를 받아 안으면서도 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 팔이 소희의 등을 감쌌어요. 그대로 멈췄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칠복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칠복이 소희를 안은 채 연화를 봤습니다. 연화도 칠복을 봤어요. 둘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칠복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소희가 칠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연화가 눈 아래를 소매로 눌렀어요. 소용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옆에서 지팡이를 고쳐 짚으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관아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최대경이 직접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외지에서 급히 돌아온 터라 먼 길을 달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막 문 앞에 서더니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관리인 놈이 저지른 일이요. 내가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소. 연화가 최대경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최대경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막 소유권이요. 강씨 앞으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오. 연화가 문서를 내려다봤어요. 손을 뻗어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뻗어 집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요. 최대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만식이 강씨 주막 장부를 조작하여 빚을 부풀린 것도 확인됐소. 원래 빚은 이미 갚아진 셈이요. 그간의 고초에 대해 논밭 2마지기를 드리겠소. 연화가 문서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소희가 부엌에서 나와 옆에 섰습니다. 칠복이 뒷마당에서 들어오다가 최대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최대경이 칠복을 봤습니다. 미안하오. 짧은 말이었어요. 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장터에서 칠복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노골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칠복이 지나가도 피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터 일꾼 하나가 칠복 앞에서 멈췄어요. 그 사내였습니다. 연화를 찾아갔을 때 문을 닫아버렸던, 그러다 관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증언을 했던 사내였어요. 그가 칠복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복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사내를 봤어요. 사내가 말 없이 고개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칠복이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금방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주막으로 돌아와서도 칠복은 그 일을 떠올리는 듯 이따금 멀리 보는 눈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막이 달라졌어요. 처마를 새로 이었고 마당을 넓혔습니다. 탁자가 늘었고 술상도 늘었어요. 고갯길을 넘어오는 길손들이 이 주막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음식 맛이 좋다는 소문도 있었고 주인장이 믿음직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연화가 음식을 냈고 칠복이 무거운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던 그 시절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의 동선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소희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아이가 아니었어요. 총명하다는 소문이 고을 안에 퍼졌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글도 읽을 줄 안다는 말이 돌았어요. 혼처가 들어온 건 소희가 18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웃 고을 훈장의 아들이었어요. 점잖고 성실하다는 이야기가 앞에 왔습니다. 박노인이 중간에서 오가며 말을 맞췄어요. 지팡이 소리가 여전히 골목에 울렸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어요. 소희가 연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연화 옆에 앉았어요. 어렸을 때 하던 대로였습니다. 연화가 바느질을 내려놓고 소희를 봤어요. 둘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봐요? 연화가 바느질감을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소희를 보다가 창밖을 봤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칠복이 마당에 있었어요. 등잔빛이 마당까지 흘러나와 칠복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져 있었어요. 허리도 예전보다 굽어 있었습니다. 칠복이 장작을 앞에 놓고 도끼를 들었어요. 한 번 내려쳤습니다. 장작이 비뚤게 패였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또 비뚤었어요. 칠복이 허리를 펴고 장작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장작 패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 때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된단다. 소희가 연화를 봤다가 마당을 봤습니다. 칠복이 또 장작을 들었어요. 이번엔 세게 내려쳤습니다. 장작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칠복이 허리를 굽혀 두 쪽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쪽을 떨어뜨렸어요. 다시 굽혀 집었습니다. 소희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연화도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눈가에 주름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마당을 바라봤어요. 칠복이 장작 두 쪽을 팔에 안고 부엌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가 문설주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장작 하나가 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소희가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연화가 돌아봤습니다. 소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연화가 소희를 한번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칠복이 떨어뜨린 장작을 집으러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연화가 다가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어 연화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장작을 칠복의 팔에 얹어줬어요. 칠복이 받아들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 등잔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지나갔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희가 마당을 바라보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였어요. 세상이 바보라 불렀던 그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강연화는 세상의 비웃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믿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김칠복을 바보라 불렀지만 정작 가장 따뜻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은 소문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묵묵히 사랑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강연하처럼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칠복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